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21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세 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돈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2% 성장하고 내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미국 경제의 경우 올해 2.6%,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0.7%포인트 떨어진 1.9%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트럼프의 주요 정책과 그 영향, 그리고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 재편 움직임에 대해서 보도한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지난주에 나왔던 간단한 뉴스들 간추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스피치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는 중국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3.75%를 동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명상 시간에는 돈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IMF sees steady global growth warns of slowing disinflation momentum. 로이터 통신 뉴스 보시죠. IMF는 지난주에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W 업데이트를 발간하였는데요. 세계 경제가 작년에 3.3% 성장한 데에 이어 올해는 3.2% 성장하고 내년에는 다시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세계 경제 여건을 세 가지 지적하였는데요. 첫째가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 고금리 장기화 소지가 여전하다고 지적하였고요. 둘째로 세계 보호무역 이 강화되고 있어서 세계 무역 감소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IMF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의 그 부제로서 The Global Economy in a Sticky Spot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직역하면은 세계 경제가 끈적한 지점에 있다는 거죠. 끈끈이 속에 갇혀서 잘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겠죠. 최근에 IMF의 그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2020년대는 Tepid 20s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1980년대 세계 경제는 5%대의 그 성장을 하였죠.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2% 성장에 머무르고 있죠. 그러나 작년 초부터 세계 경제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그리고 리세션 위험을 많이 지적했던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2%대의 성장이 스테디하고 리질리언트하다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죠. 즉 꾸준히 성장하고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올해 2.6, 내년에 1.9%. 유로 지역의 경우 작년 0.5%에 이어서 올해는 0.9%, 내년에는 1.5%로 조금씩 나아지는군요. 그러나 여전히 성장률이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의 경우 작년에는 0.2% 역성장했는데요. 올해는 0.2% 플러스 성장하고 내년에는 1.3%까지 회복한다고 보네요. 일본의 경우 작년에 1.9% 그리고 올해는 0.7%, 내년에는 1.0% 성장을 예상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작년에 0.1% 성장, 올해는 0.7%, 내년에는 1.5%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작년에 5.2%, 올해는 5.0%, 내년에 4.5%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인도의 경우 작년에 8.2% 높이 성장하였는데요. 올해는 7.0, 내년에는 6.5%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에 1.4% 성장에 그쳤는데 올해는 2.5%, 내년에는 2.2%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IMF가 지적한 세계 경제 하방 요인들을 보면요. 첫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상승 추세인데요. 특히 노동 집약적 부문에서 임금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공급망 교란이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점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엑스터널 데이터가 많은 개도국들이 부담이 크죠. 두 번째 하방 요인은 보호무역 위험입니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 극우 정치권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으로 나타나겠죠. 무엇보다 트럼프 재집권 시에 보호무역이 확대될 예상입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미국의 모든 수입에 대해 10% 관세를 제한했죠. 바이든 정부도 최근에 중국산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했죠. 보호무역으로 수출이 부진해지면 개도국들의 부채기가 발생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세계 경제 비중이 커진 중국 경제 리스크가 제기되었는데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IMF는 이러한 하방 리스크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팔리시 믹스 등을 통해서 적절히 교과서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입니다. 암살 시도 사건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재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먼저 민감하게 트럼프의 정책 내지 주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외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채권은 장기채 대신에 단기채를 사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암호화폐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부문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외환시장은 아직 조용합니다. 트럼프가 강달러를 희망하더라도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강달러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다음은 트럼프의 기존 정책 또는 최근의 주장과 경제적 영향에 관해서 알아보죠. 먼저 이민 입국이 엄격히 제한될 거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노동시장의 공급이 감소되고 임금이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될 텐데요. 관세율 인상, 관세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예상되죠. 여기에 따라 상대국 보복이 일어나고 세계 무역 전체가 감소할 우려가 생깁니다. 다음은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정 적자 확대 그리고 재원 조달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에는 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다음은 금리 정책에 대한 관여 시도입니다. 최근에 연준 들어 금리를 그렇게 쉽게 내리지 말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였죠. 그러나 연준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성격이 quick to take a bow and blame others, 쉽게 하사를 들어서 남을 비난하기 때문에 연준 멤버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겠죠. 다음은 기후변화 관련 입법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기존 화석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거죠. 전 세계와 충돌이 불가피하겠죠. 다음으로 고립주의적 대외외교를 펼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나토에 반대하고 아메리카 퍼스트주의를 채택하며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과는 가깝다는 게 얘기되네요. 지난주 주식시장에서 벌써 트럼프의 생각,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하는군요. 먼저 대형 성장주 ETF에서 중소형 가치주로 많이 관심이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메가캡 그로스 ETF와 러셀1000 가치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에 나스닥은 3.98% 하락하고 S&P는 1.97% 하락하였는데요. 그러나 다우는 0.72% 상승하였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주 전체로는 0.72%나 상승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대형 기술주들 많이 하락하였죠. 한편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정유나 세일 오일 회사들, 건설업체 등은 강세를 나타내고 반면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참고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보죠. 1984년 8월생으로 만 39세네요.
벤스가 태어나고 얼마 후에 그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벤스 모친의 세 번째 남편에게 입양되었다가 애할아버지의 양육을 받았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해군에 입대했고 제대하고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그리고 예일대에 진학해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의 그 사장도 하는 등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었는데요. 힐빌리 엘레지라는 가족관계 해고록을 집필해서 이게 2016년, 2017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명인사가 된 거죠. 2023년에 트럼프의 낙점을 받아서 바로 상원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공직 생활도 없고 또 하원의원 경력도 없이 바로 상원의원이 된 게 특이한 점입니다. 트럼프의 독특한 추진력 그리고 정책이 거의 닮은 꼴입니다. 네, 이 그래프는 대형 성장주와 그리고 중소형주와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2019년 이래 현재까지 대형 성장주는 142.6% 상승한 데 반해서 러셀 소형 기술주는 38.3%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래편은 그 대형주와 소형주의 시가총액 차이인데요. 2019년에는 대형주 시가총액과 소형주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했는데 현재는 대형주가 소형 다수주의 그 1.88배가 된다고 하는군요. 네, 이 표는 제가 2021년에 작성한 건데요. 소위 그 트럼프노믹스와 바이든노믹스의 그 너무나 뚜렷한 차이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트럼프노믹스의 경우 2017년 그 취임 당시에 미국 경제가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취했죠. 첫째 감세,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넷째 보호무역, 네 가지 특징이죠. 법인세는 35%에서 21%로 내리고 소득세도 39.6에서 37%로 내렸습니다. 상속세도 인하하고 기업 해외 여부금에 대한 환류세도 인하했습니다. 도로 상수도 공항 등에 총 1조 불의 그 인프라 투자를 하였고요. 환경 규제 완화 그리고 금융업 투자 규제 완화를 하였죠. 보호무역으로서 관세를 강화하고 나프타와 TPP를 탈퇴하였으며 세계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한편 2021년에 취임한 바이든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불황에 시달렸죠. 이에 따라 경기 부양책을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트럼프가 내렸던 소득세 법인세를 원위치시켰습니다. 법인세는 트럼프가 21%로 내린 것을 28%로 올렸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로 환원시켰습니다. 그 외 거시정책면, 통상정책면, 산업정책면에서 트럼프 정책과 거의 반대되는 정책을 많이 시행했죠. 시간 나실 때 이 표를 자세히 보면은 재미있을 겁니다. 네, 지난주 초에 나왔던 세 가지 뉴스를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 봤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7월 15일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에코노믹 클럽 오브 워싱턴에서 발표한 스피치인데요. 핵심은 물가 상승률이 2%를 터치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은 2%로 내려가는 게 확실하다면 그 전에라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거죠.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표현이었죠. 두 번째 간추린 뉴스는 중국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할 때 그쳤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작년 2분기 이래 최저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분기별 성장률 추이인데요. 작년 2분기가 0.5%, 그 다음이 1.5%, 그 다음이 1%, 그리고 지난 1분기가 1.5%, 그리고 이번에 0.7% 성장하였습니다. 성장 부진 요인으로 첫째 가뭄, 홍수 등 일기 불순, 그 다음에 소비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방정부 부채 가다로 재정지출 부진, 미국 등과의 무역 분쟁 심화를 꼽았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의 삼중전회에서는 현재 하방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클루가 없고
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거쳤다고 CNN 방송이 비판했네요. 정책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간추린 뉴스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에 그 25bp 내려서 3.75%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동결하였습니다. 최근 물가 추이에 비해서 지난번 금리 인하가 좀 성급했다는 평가가 있네요. 향후 금리 예상을 보면 연내 25bp씩 두 차례, 9월과 12월에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아래편은 유로 지역 전년 동기 대비 CPI 동향입니다. 6월 중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5% 올랐네요. 참고로 중국 주요 경제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악재가 많았죠. 트럼프의 보호무역 확대 그리고 금리 인하 자제 발언. 여기도 주말에 그 글로벌 IT 사고까지 났죠. 이에 따라 기술주 대형주는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지난주에 S&P 500은 1.97% 빠지고요. 나스닥은 3.98%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우는 목요일, 금요일 상당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 전체로는 0.71% 올랐습니다. 국제 수익률도 트럼프 발언,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발언 등으로 채권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최근 하락 추세였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네요. 지난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5% 올라서 4.24%가 되었습니다. 2년물은 6bp 올라서 4.52%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가 발표되죠. 그리고 연준이 중요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지수, 내구재 주문 등이 관심입니다. 다음 주에는 핵심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버라이전, 비자, 코카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로키드 마틴, IBM, AT&T 등입니다. 2분기 GDP는 2% 성장이 예상되는군요. 1분기에 1.4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6월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이 예상되는군요. 9월 중 금리 인하 방향으로 흐르고 있네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명상 시간에는 돈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